제가 이번에 해석한 작품은 어,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시 한 편 한 권을 써서 내라고 했던 김기림 시인의 작품 중 추억이라는 작품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 그동안에 배웠던 수업 내용들이 조금 종합해서 간추려 보았는데요. 먼저 추억, 김기림, 이 시는 시의 형식은 사연 11행으로 되어 있고 음복격으로 제가 좀 과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보기 위해서 해석해본 결과 내재율로 삼음복격을 좀 갖추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행에서 종달이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그래서 종달이 뜨는 아침은 아침을 시작하는 종달이 새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모습을 묘사했고요. 이러한 표현이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쫓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은 독특한 문장 표현력을 돋볼 수 있는 것으로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이었다 해서 여기에 나오는 꿈은 관념적으로 미래지향적 그리고 희망과 열정을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원형적인 상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난리였고 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난리였고 해서 제비 같은 이야기가 직유법으로 표현되었는데요. 과거에 너와 내가 나눈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열정에 관한 이야기가 이 제비 같은 이야기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제비 같은 이야기가 개인적인 상징으로 쓰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바다는 이미지로서 어떤 푸르고 넓은 바다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화자가 꿈꾸는 보다 넓은 세계, 그리고 밝고 희망이 가득한 미래에 관한 것이 바다에 담겨 있으며 개인적인 상징이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다와 나비라는 다른 시에서의 이 바다는 희망이 가득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바다의 의미로 쓰여서 바다와 나비와 추억에 있는 이 바다의 의미가 반대되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벼운 날개 밑에 멀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났더라 라는 행에서 수평선이 층계처럼 났더라가 직유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하늘에 나는 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 층계처럼 낮아서 가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시각적인 이동과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5행에서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여기서 자주 투기와 팔매는 관념적인 뜻으로 꿈과 이상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바다에서는 앞념과 같이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로서 쓰였고요.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라는 것이 또 직유로 쓰였는데요.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강력한 그 화살의 에너지가 화자의 어떤 확고한 결혼의 의지를 비유했다고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화살은 이상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로서 원관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조관념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의 표현을 한 것을 보조관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다네의 허리에 에서 지칠 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다네의 허리가 은유로 쓰였는데요. 원관념은 자주 투기 팔매이고 보조관념은 이러한 마음이 담긴 다네의 허리가 보조관념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으른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여기서 게으른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촉각과
촉각인 갈매기의 그런 어떤 상태와 울음소리가 같이 섞인 공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은 작가의 개인적인 상징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이 행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관념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1, 2년의 과거의 확고한 자신의 모습과 현재인 자신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모습을 이렇게 반대적인 내용으로 써놓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시간적인 연속의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오늘의 관념의 표현은 작가가 동일성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형태로 써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얼음처럼은 또 오늘의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라고 해서 직유로 쓰였는데요. 이상과 꿈이 실현되어 황홀 같은 노을의 모습이 현재가 아니라 불탔던 마음과 의지가 싸늘하게 차가워져 버린 얼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따라서 1, 2년의 과거와 3, 4년의 현실이 대칭적으로 쓰여져 있고요. 붉은색의 노을의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과거의 언덕에서 높게 날던 새의 모습이 현재 지고 있는 해의 상태, 자신의 모습과 또 대립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리고 시각과 공간의 하강적인 변화를 통해서 작가가 개인적인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 직유 표현으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이 바다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희망적인 어떤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미지적으로 쓰였고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원관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라진 꿈과 희망의 원관념이고, 이야기가 없다라고 표현된 것은 보조관념으로 쓰였는데요. 이러한 보조관념은 봉해졌다는 의미를 견줘 보았을 때 암울한 현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 밑을 미운 너와 나는이라는 행에서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은 직유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사실 곰팡이가 신선한 것들이 아니라 오래되어 상하게 되면 생겨버리는 미생물인데요. 이러한 것을 낡은 것에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늙어버린 세월의 덧없음과 그런 무상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현재에 망연자실하게 된 자신의 상태를 묘사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십행의 수염과 11행의 소년의 모습과 대립되는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원형적인 상징으로서 쓰였다고 제가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서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가 관념적인 의미에서 가슴이 둥근 소년을 해석해 보았는데요. 미상을 품고 미래를 동경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가슴에 둥근 소년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의미는 작가의 개인적인 상징이 담겨 있다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끝났어요? 네. 네. 뭐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상징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도 원형적 상징까지는 이 작품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네. 이 작품에서는. 예, 그러니까 상징 얘기는 다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연에
자주 투기는 팔매는 요 부분인데, 팔매는 돌팔매질 알죠? 네, 근데 그 돌팔매를 바다나 호수 같은 데서 할 때, 그, 흔히 뭐라고 하지, 그거를? 돌팔매질을 바다나 호수 같은 데서 해. 강 네. 같은 데서. 그걸 또 부르는 뭐 이름이 있죠. 돌 이렇게 띄어지는, 그 던지는 모습을. 수제비를 뜬다고 그래요. 아, 네네. 알죠? 예, 이렇게 돌을 옆에서 이렇게 던지면 통통통 이렇게 예? 튀어서 3번 이상 튀면 잘 던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앞에 자주 투기는 팔매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여기 투기를 무슨 하이데거의 그 실존주의 철학에 나오는 기투 혹은 투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과해석이에요. 이건 틀렸어요. 네. 투기는이란 말은 그 표준어로 하면은 튕기는 그런 정도로 봐야 돼요. 튕기는 돌팔매를 이렇게 쳤는데 그게 물 위에 한 번 튕기고 2번 튕기고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여러 번 자주 튕겼다. 그러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 바다의 가슴에 돌이 내려가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어, 여기에서 무슨 갑자기 이렇게 그 저기가 실존주의 철학이 개념이 나오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수식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그 오버해서 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종달이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이었다. 이게 한 문장이죠? 네. 그렇죠? 예,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아까 해석할 때 들어보니까 구름을 쫓아 달리더니 누가 구름을 쫓아 달렸어요? 어, 소년이 쫓아달렸지만 실제로는 새가 구름을 쫓아 달리는 모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게 조금 그 수식 관계를 좀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예, 종달이 뜨는 아침, 이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죠. 예, 부사구고, 언덕 위에, 언덕 위는 이제 그 공간적 배경. 예. 그리고 행이 나뉘었지만 구름을 쫓아 달리던 것은 너와 나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종다리가 아니고, 종다리가 하늘 높이 이렇게 떴는데, 그런 아침인데, 예, 그 아침 언덕 위에서 구름을 쫓아 달렸던 것은 너와 나.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는 거. 지금 이 작품 추억인데, 제목이 추억인데,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실은? 어,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희망과 어떠한 열정이 있던 모든 자신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 아니라 어,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린 어떠한 현재의 상태를 뜻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를 쓴 오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3년부터 이제 사연, 오늘인데, 그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와 나 그랬는데, 너와 나, 너는 지금 누군지는 모르죠. 너는 누군지는 몰라요. 나는 이제 시적 화자이고, 그 두 사람이 현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어, 저가 그 얘기하는 너와 나에서 너는 어떠한 예전에 자신이 품었던 열정과 이상이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린 지금 자신의 혼자만 남아있는 주체로서의 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없어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객관화한 어떤 존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나라는 말이 등장을 안 해야 그것이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너는 했는데 실제는 그 어렸을 때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렇게 보려면 너와 나가 같이 등장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청자가 너예요. 청자, 듣는 사람. 이 작품을 듣는 사람이 너고 말하는 사람 나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 이걸 뭐 편지를 썼다 그러면 편지를 썼다고 하면 지금 그 편지의 상대방이든지 그런 관계예요, 지금. 네.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징 얘기는 다 빼라고 했죠. 예, 상징 얘기는 다 빼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직유들이 많이 사용이 됐죠. 제비 같은, 층계처럼, 화살처럼, 그 다음에 얼음처럼, 곰팡이처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이제 비유를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신선하냐. 그러니까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얼마나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가 거리가 이렇게 머냐, 가까우냐, 그러면서 형상화가 되냐,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비 같은 이야기가, 예를 들면, 제비 같은 이야기. 제비 같은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뜻일까요? 제비 같은 이야기. 원관념은 뭐예요? 여기서 원관념은 희망과 열정이라고 했고요. 아니, 보조관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너무, 그러니까 해석이 과해석이야. 1차적으로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네. 이 문장상에서 나타나는 원관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이 문장상에서 나타나는 원관념. 제비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죠. 예. 네. 그 다음에 보조관념은 제비. 네. 그러면 유사성은 안 나왔어요,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사성을 이제 유추를 해야 되겠죠. 예, 분석하는 사람이 유추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유사성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제비 같은 이야기. 근데 저 뒤에 가보면 조금 그 힌트가 있죠. 바다 건너로만 난리였다. 제비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예, 제비가 날아가는데 제비가 어떻게 날아가나요? 어, 제비가 어떻게 나나? 빠른 속도로 낮게 날아갑니다. 빠른 속도로 낮게 날아간다. 낮게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조금, 어, 아주 날렵하지. 제비 자체가 모양도 날렵하고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야기가 그렇게 날아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바다 어, 건너로만 난리였다 그랬잖아요. 바다 건너로만 날아갔다. 난리였다. 이야기가. 바다 건너로 꿈이 사라져 버렸다. 바다 건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아마도 바다 건너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꿈 많은 소년 그랬잖아요. 꿈 많은 소년. 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렇죠. 그런 네. 공간으로 생각하겠죠. 바다 건너를.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소년들은 바다 건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왔는지 이 제비같이 이야기가 막 그리 날아갔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또 나와요. 가벼운 날개 밑에. 그러니까 제비같이의 이게 같이 또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멀리 수평선이 층계처럼 났더라. 그건 이제 꿈과 희망의 어떤 포부가 굉장히 원대한 것을 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평선이 별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층계처럼 낮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주 튀기는 팔매는 그러니까 그 물에서 수제비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화살처럼 박히고 그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 소년 시절의 그 열정을 나타내는 거죠. 열정을.
다네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피웠었다. 다네는 이제 이 절벽이 해안선의 절벽이 이렇게 갈라진 부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중간에 있는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 야, 여기 보니까 이제 사실 내가 뭐 앞으로 연구를 한 3, 40년 더 하게 된다면 이런 걸 좀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냐? 그 갈매기 울음소리, 그러니까 어떤 울음소리를 게으르다고 표현했어요. 게으르다. 근데 이게 일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게으름 울음소리 하면 혹시 기억나는 작품이 있을까요? 시작품이? 게으른 울음소리. 여러분이 이 수업 도중에 한번 봤을 텐데, 얼룩배기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지용의 향수란 작품이잖아요. 뭐 게으른 울음소리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호 텍스트성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상호 텍스트성. 표현이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걸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 작품이 먼저 나왔는지 향수가 먼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정지용과 김기림의 관계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표현에서 또 그러한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여기 이 부분은 그런 힌트를 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2연까지는 정말 그 꿈과 희망에 젖어 있는 젊은 어린 시절의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하잘 것 없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여기 1년, 2년은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3년부터는 이제 오늘로 왔어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오늘로 왔어요. 오늘로 와가지고, 이제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아까는 종달이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다 그런 시간적 배경이었는데,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얼음처럼 싸늘한, 이거는 비유로서 좋은 비유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공감의 형성은 바로 될 수 있지만 조금 식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상투적이죠. 얼음처럼 싸늘하다고 하면. 얼음처럼 뜨겁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지. 예. 그게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에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근데 이건 너무 상투적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여기도 다시 언덕이 있고 저기 또 언덕이 있으니까 그게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따로 지금 그 시의 구성 혹은 구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강의를 못했고 또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런 쪽에는 설명이 없는데 사실 그게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소년 시절의 그 너와 나의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그 자신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과 그 포부의 그 원대함,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회상을 하고, 그다음에 3년 4연에서는 오늘 현재로 시간이 돌아와서 그 과거의 그런 소년 시절의 이야기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어떤 심정의 표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3년에 이것은 1년에 어떤 것과 이렇게 대비가 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시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볼 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가령 물론 이제 소설 같은 데서도 그 구성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발단냐 전개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5단계 구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법이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음악에서는 그 어떻게
그 작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음악 양식명을 아예 표현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인 거가 소나타 형식,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A, B, A 다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A, B,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나타 형식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에 있어서도 길지 않지만 어떻게 그게 구성이 됐는지 그런 걸 이제 뭐 이번에 그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그것은 아니었죠.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해보고 또 그 비유가 있으면 비유를 좀 분석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종합적으로 작품 얘기할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 이거는 어떨까요? 이 비유를, 지규를 평가해 본다면? 참신해요? 뭐, 수염 자체를 곰팡이로 표현한 것은 신선하지만 음, 어, 너와 나의가 시간이 지나서 좀 늙어버린 상태를 수염이랑 비교한 것은 신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 꿈많은 소년이었다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어, 12살 정도의 예. 네, 10대 그리고 초반의 그럼 모습과 오늘은 몇 살? 오늘은 60대 정도 넘은 네. 자, 이제 아, 힌트를 하나 주자면 뭐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를 김기림이 몇 살 때 썼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역사 전기적인 비평하고 또 연결이 되지만 김기림이 이 시를 몇 살 때 썼을까? 김기림이 60대까지 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요. 곰팡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막 얼룩졌다. 얼룩졌다. 곰팡이 얼룩지는 거야.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습기 있는 곳에 군데군데 이렇게 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염을 말하냐면 수염이 아주 그 무슨 털보처럼 쫙 자리 잡은 걸 말하지 않고 일부분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 남성으로서는 뭐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사춘기를 벗어난 그런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이 가야 뭐 20대 전반, 20대 정도, 20대 전반 정도 많이 가야 어, 그런 정도 나이인데도 이미 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 뭐 나는 굉장히 그 참신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네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표현으로서 곰팡이처럼 얼룩졌다. 아주 멋있게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성숙은 했지만 볼품이 없어져 버린 그런 오늘의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유 많이 사용이 됐죠. 직유. 뭐 상징은 여기는 안 보여요. 상징은 안 보이고요. 예. 은유도 없고요. 예.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정지현 시집의 몇 군데 몇 가지 유형의 비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 비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해협 속에 밤하같이 해구같이 이어쁜 섬들이 달려오거나 이 일이 만져주지 않고 지나간다. 이 시구에서 원관념인 섬들과 보조관념인 반마와 해구는 같이라는 매개어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육이고
원관념과 버저관념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솜들과 반마와 해구의 비교를 통해서 주로 그들의 이어부다라는 유사 성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작품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일부분만 떼서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맥을 우리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맥을 못 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여튼 자, 그러면 반마는 뭐고 해구는 뭐예요? 반마와 해구는 동물입니다. 저는 이 섬들과 동물의 그런 이미지, 그런 이런 비유를 통해서 동물들과 비슷한 섬들의 외형을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 외형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모습을 반마에 비유하고 해구에 비유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아, 참 비유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는 그 배를 타는 시인과 섬들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한 장면을 그런 동물들의 달려가는 장면으로 상상함으로써 이런 재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섬들이 이렇게 섬들을 옆을 지나가는데 가까이 왔다가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간 모양. 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비유의 그 유사성을 지금은 달려오는 것으로 했죠. 네. 예, 달려오는 것으로 했는데 1차적으로 보기에는 반마같이 해구같이 어여쁜 그랬어요. 어여쁘다는 걸 동일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네. 그거는 외형의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그게 어여쁘냐고요. 반마는 뭐예요? 반마는 그 흑색과 흰색의 그런 색깔이 그게 한국말로 하면 얼룩말. 네. 네, 얼룩말. 네. 해구. 해구는? 해구는 그 바다 속에서 그 생활하고 그리고 자, 그렇게 뭐 풀이를 할 필요가 없이 한국말로 있는 정확한 단어를 대야죠. 해구가 뭐냐면 물개잖아요. 물개. 그쵸? 네, 물개예요. 구가 아마 저게 개구자일 거야. 반만 얼룩말이고 얼룩말과 그러니까 섬들이 얼룩말처럼 보이고 또 물개처럼 보이고 그걸 이제 그 모습을 이쁘다고 하고 또 이제 아울러서 반만한 이제 해구는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그게 달려오는 거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네, 그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에 숲을 입춘데 마른 불 사르는 냄새가 난다. 이러한 시구에서 그 지규 형태로 두 사물, 그 장미꽃과 숲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원관념은 숲이고 버저관념은 장미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둘이 곱게 피어가는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열렬히 타오르는 그런 숲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때 그 장미꽃과 숲은 모두 이미지입니다. 자, 이 비유는 좋은 비유예요? 그렇지 않은 비유예요? 저는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네? 근데 이 숲을 불타오는 그런 모습을 장미꽃을 비유하면 약간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열혈이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참신하진 않다고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참신하진 않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2번에는 지금 뭐 그 비유의 구문은 안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그 좀 비유적인 데가 있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 사이에 어떤 비유 관계가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의 숯불. 숯불의 그 냄새가 네. 숯불의 그 냄새가 입춘 때 마른 풀 사르는 냄새. 이렇게 비유가 또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뭐 가치처럼 이런 만약에 가치를 넣는다면 그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에 숯불 냄새가 마치 입춘 때 마른 풀 사르는 냄새 같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자, 그다음 3번. 3부는 그 또 하나 다른 태양이라는 시에서 나의 행복은 나의 성모 마리아라는 시굴이 있습니다. 이 시구에서 매개어가 없이 원관념인 행복과 보조관념인 성모 마리아는 정형적인 그 A는 B라는 은유 형태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때 원관념은 관념어이고 보조관념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잘 이거는 알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지금 저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네, 그런 자, 여기도 이제 이게 문맥을 못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제 생각, 이게 과연 비유인가 아니면 서술인가? 그냥 서술인가? 나의 행복은 우리 아버지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바꿔놓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의 행복은 우리 아버지다. 나의 행복은 나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비유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A는 B다 했을 때 A는 B다 했을 때 그게 모두 다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서 모두 다가 은유가 아니에요. 맞으면 definition일 수가 있어요. definition. 나의 동생은 남자다. 은유인가요? 아니죠. 진술이죠. 그냥 진술. 그 다음에 그 definition, 정의법 가령 카메라, 캠코더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다. 그러면 동영상을 촬영하는 장치하고 캠코더가 이 비유의 원관념 보조관념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을 좀 더 봐야 되겠어요. 문맥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상태로는 그걸 은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나한테 리포트를 내면 안 되고요. 작품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군데서 뽑아서 하는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은유도 그렇고 직유도 그렇고 특히 상징 같은 경우는 문맥성이 있잖아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맥이 그 앞뒤에 있는 몇 마디 말도 문맥이지만 문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품 전체로 키울 필요, 연으로 키울 필요, 작품 전체를 키울 필요. 특히 상징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쓰인 또 다른 작품들까지로 문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은혜 같은 경우도 회한도 또한 거룩한 은혜. 이것은 저기 뭐 비유라고 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데피니션이 있고
그다음에 identification 같은 것도 있어요. 지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은유라고 보기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됐죠? 그 상징도 상징도 같은 식으로 했으면 뭐 얘기 못 하는데 해협. 상징은 해협이란 시를 대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선은 이 시는 그 배를 타고 항해하여 그리고 배의 창문 밖에 내려다보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손창의 동해 바라본 활기차고 아름다운 그렇게 책을 읽듯이 하지 말고 나하고 대화하듯이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상징은 어떤 말이 상징이에요? 저는 해협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자체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만약에 해협은 상징이 아니라면 뭘까요? 네, 그 선생님 말씀 다시 이게 해협이라는 말이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면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징이 아니라면 묘사적 이미지예요. 네. 묘사적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협을 보고서 해협을 시적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이것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해협은 실제로 그 해협 자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징 차원까지 안 갔어요. 묘사적이잖아요. 처음에 포탄으로 뚫는 동그란 선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거야. 눈썹까지 부풀어온 수평선을 이렇게 엿보고 있고. 하늘이 한풍 내려간 크나큰 암탉지를 품고 있다. 이건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무인도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어떤 이 해협은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대한해협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일본에 아마도 시모노세키까지 그 전기 연락선이 관부 연락선이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쓴 시로 보여요. 그러니까 해협을 상징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상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서 그 원관념은 종소리, 보조관념은 분수로 직교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분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유사하게 본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와 웨인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는 고독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이제 전신주 같은 경우는 김광균 전집에서 총 6번 사용된 시어였고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를 고독한 이미지, 도시의 고독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상징적 시어로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연에서는 하얀, 파란, 새빨간이라는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얀 모색 속에라는 표현에서 모색은 날이 저물어가는 무렵의 어스레한 빛, 저녁 때의 경치를 뜻하고 그래서 하이안은 소멸, 몰락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파란 역등을 달은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 해서 파라는 물러가는 역마차의 등불을 묘사하며 밤의 차가움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해서 새빨간은 그 바다를 향한 화자의 동경 혹은 그리움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렇게 상징이라는 말을 지금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자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비유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뭐 다른 비유는 안 나오네. 네, 밑에 거
다른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이 지금 김광균의 풍경 아니 다른 작품 말고 앞에 그 작품. 앞에 거요. 예. 외인촌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한동안은 이 작품이 그 한국 문학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하나의 그 정전이 되어 있어요. 정전이. 그럴 정도로 대단한 작품인데 그 나도 이제 좀 문제를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앞선 연구자들이 좀 문제를 하나 제기한 것이 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내가 지금 뭘 하나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왼쪽에 그 중간 조금 위에 있는 그 풍경화라는 작품 한번 볼까요? 풍경화. 산을 넘어서 하이한 황혼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의 고독한 풍경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른 마차가 한 대 고요히 잠기어가고 바다를 향한 산길 마루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바람에 불리우는 적은 집들이 창을 나리고 갈대에 묻힌 이 돌다리 아래선 적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풀밭길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소리와 시들은 꽃다발같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6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금방 이지은이 보여줬던 작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지은 어때요?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 화면에 공유 화면에 위쪽 제일 위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 누구 시집이라고? 김조규. 김조규 시집이에요. 김조규 걸까요? 김광균 것일까요? 1935년 8월 6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그림 파일이 이 컴퓨터에는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유를 못 하는데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날 김조규하고 김광균이 동시에 시를 실었어요. 동시에 시를 실었는데 김조규의 이 작품이 앞에 실려 있고 바로 뒤에 이어서 김광균의 외인촌의 기억인가? 그 작품이 실려 있어요. 1935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36년에 1935년이 을해년이에요. 을해. 12지 뭐 간지 해가지고 무슨 년 할 때 을해년이에요. 을해 명시선이라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왔던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장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그 두 작품이 그대로 실려 있어. 그러니까 김조규의 작품하고 김광균의 작품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김광균의 시집에 떡하니 이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약간 수정이 되면서 외인촌이라는 작품으로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돼 있어. 심지어는 우리 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도 보면은 그 작품이 다 김광균의 작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이제 오늘 패러디를 했습니다만 그거 패러디일까요? 김광균이 그 김조규 작품을 자기 작품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패러디를 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만약에 김조규의 작품이 맞다 보면 거의 그냥 표절이에요, 표절.
표절.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의 그 현대 신문학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것은 아니겠고, 신문학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아마 의심이 생기겠죠. 그럼 김조규 씨가 이 사람아, 이거 내 작품인데 당신 이렇게 자기 작품을 실어놨는가? 이렇게, 항의를 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김조규 씨는 이 1935년도에 이걸 작품을 발표한 뒤에는 이 한국에 있지 않고 저기 만주로 갔어요. 만주로. 만주로 가서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시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단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조규는 김광균이 자기 시집에 자기 작품을 넣었는지 어쩐는지도 몰랐다고. 그러다가 이 김조규 시집이 이제 그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북에서 쓴 시나 옛날 쓴 시를 다 모아서 내다 보니까 아이코 왜 이거 김광균하고 같은가 이게 문제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제기 한 사람이 표절이라고 얘기를 안 했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표절이 맞아요. 표절이 맞아요. 또 이걸 또 교묘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호 텍스트라고 그렇게 패러디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텍스트입니다. 문제가 있는 텍스트여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김광균 작품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은 나는 그 김광균의 작품을 인정을 안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건 그렇고 이 김조교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 있었던 숭실 전문대학을 다녔어요. 지금 오늘날 숭실대 전신입니다. 평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누가 또 다녔냐면 김현승이 다녔어요. 김현승 씨는 내가 자주 얘기했죠. 그래서 초창기 시를 보면 두 사람이 작품이 비슷해. 그것도 연구거리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마침 이 작품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한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선정했던 작품 뿌리에게 계속 여기에는 비옥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이 작품으로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흙과 뿌리의 상상력을 통해 희생적인 모성애와 인간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 전체적으로 환요 기법을 쓰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연난 흙, 나의 뿌리, 그리고, 잠깐만. 네, 직유 부분을 우선 한번 찾아봐요. 네네. 직역을 보시면은, 우선, 불꽃 같은 가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불꽃으로 직역하면서 이것도 화장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네, 자,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원관념은 무엇이고, 네네, 보조관념은 무엇이고, 네. 동일성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우선 1년을 보시면은, 아니, 기쁨의, 1년 가지 말고, 네. 직유 부분을 한번 해보라고요. 지교 불꽃 같은 일단 보조 관념은 불꽃 같은 가슴이고 그 왕관념은 어머니의 그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보니까 네. 너무 과해석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문맥에서 나타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예. 보면 아무거나 분석 한번. 그러니까 불꽃 같은 가슴 해보라니까요. 원관념은 무엇이고 보조관념은 뭐예요? 보조관념은 이거 그냥 이 구절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감제문이 아직 그 비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아, 네네. 예, 불꽃 같은 가슴이면 보조관념이면 불꽃이고 가슴이 원관념이지. 아, 네. 그리고 그럼 동일성이 뭐예요? 동일성. 잘 모르겠습니다. 동일성은 이제 문맥을 봐야죠. 네. 불꽃 같은 가슴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불꽃 같은 가슴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시가 원문이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불꽃 같은 가슴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이게 말이 되나? 여기는 제 이해에게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나는 이걸 잘못 인용한 것 같으니까 네.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네, 네.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에, 흔히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그 근본 비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근본 비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나무 뿌리하고 어머니 혹은 뭐 흙 이런 관계가 전체적으로 비유가 다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해서 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발표를 해보세요.